안녕하세요. 동보쌤입니다. 오늘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정보교사 정종호입니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으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과연 인공지능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먼저 인물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힌트는 손 위에 사과입니다. 바로 물리학자, 수학자, 천문학자이자 뉴턴의 역학, 미적분을 창시한 아이작 뉴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좀 생소하죠? 요 위에 손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예, 바로 국부론을 저술하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입니다. 다음에는 명언입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이라는 명언을 남긴 이분은 누굴까요?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바로 사진만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간호사라는 직업의 직제를 확립한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럼 이 네 위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더불어 제인 오스틴, 진화론의 찰스 다인, 세익스피어, 우리 전기 단위에 보면 와트, 몇 볼트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제임스 와트와 매튜 볼트 이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국의 화폐 인물입니다. 영국의 화폐 인물들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진짜 모든 분야의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요즘 영국 인물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손흥민의 친구 해리 케인이나 닥터 스트레인지 정도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영국은 글로벌 레이스에서 뒤처진 나라입니다. 영국은 유럽 내 가장 큰 라이벌인 독일보다도 GDP가 뒤처졌으며 1인당 GDP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옆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 탑3 안에 드는 GDP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이 이동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해가 진 그리고 해가 지고 있는 나라로 불리는 영국. 그러면서 중심이 이동했다고 했죠. 그 바로 중심이 미국 글로벌 레이스의 선두로 이동을 했습니다. 최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은 197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1980년, 90년 대는 에너지, 자원으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 그 다음부터는 이런 제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기술, 소프트웨어, IT 쪽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산업혁명 한 번의 성공으로 쭉 왔던 영국과 다르게 미국은 성공을 거듭하여 지금도 여전히 최강대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강대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음 분야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식민지 전쟁, 이럴 때 보면 총성이 오가는 그런 시대에서의 전쟁, 혁명이었지만 지금은 소리 없는 IT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에 구글은 영국의 조그마한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합니다. 열댓 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를 무려 5천억 원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구글이 인수를 하기 전에 그때 당시 페이스북, 지금 메타에서 이미 협상을 하고 있는 도중에 구글로 더 큰 금액을 부르면서 다른 이유도 있지만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기업이 바로 딥마인드입니다.
이 구글 딥마인드가 2년 후에 알파고를 만들고 이세돌을 이기며 바둑을 정복하고 우리는 이거를 알파고 쇼크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바로 이 알파고 쇼크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둑은 가로 세로 19칸 19칸이 있어요. 그럼 경우의 수가 19 팩토리알 곱하기 19 팩토리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의 경우의 수를 금세 계산하는, 그렇게 엄청 성능이 좋고 계산을 빨리 하는 컴퓨터가 발명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지 않고도 이전에 데이터, 뭐 프로대구, 프로 바둑들이 기사들이 둔 데이터인 기보를 학습해서, 또는 자기가 알파고끼리 연습을 하면서 쌓아둔 기보 데이터를 학습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지 않아도 학습을 통해서 판단하는 게 바로 알파고 쇼크의 가장 중점입니다. 모든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알파고 쇼크의 중점입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 방법이 전혀 다르게 바뀐 게 바로 이 인공지능입니다. 예전에는 규칙에 데이터를 넣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1차 함수 있죠. ax 플러스 b의 x값을 넣어서 y를 얻었던 게 가장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었다면,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더하면 몇이죠? 한 15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더하면 몇이죠? 55죠. 그 다음에 뭐 1부터 100까지 더하면 5050이에요. 그러면 요 해답과 데이터를 가지고 요 공식이 있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요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러면 n 값이 몇이 되더라도 우리는 모든 해답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인데요. 데이터의 가치가 석유보다 높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붐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재료로 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고요. 이제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 군사들이 쓰는 암호 장치가 에니그마였는데, 뭐 연합군 영국에서 내노라 하는 천재들, 수학자, 뭐 언어학자, 과학자 등이 달라붙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마다 키가 바뀌어요. 24시간 안에 해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앨런 튜닝은 기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암호를 해독합니다. 이 튜링 머신이 현대 컴퓨터의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앨런 튜닝이 처음 이 기계를 만들 때는 컴퓨터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고, 생각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앨런 튜닝의 생각하는 기계가 발전돼서 지금의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등이 됐지만, 이게 점점 발전해서 인공지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언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예전에는 인간이 잘하는 분야가 있었고 컴퓨터가 잘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번역 같은 거 있죠. 대화라든지 뭐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오겠다, 이런 추론 능력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이 영역마저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네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범주가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가장 낮은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가 이 범주에 해당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범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율주행도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다음 완전 자율 자동차 이런 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직은 요 제일 높은 범주에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공지능 분야의 이해를 하고 따라가야만 나중에 펼쳐진 더 발전된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안에는 머신러닝이 속해져 있고요. 머신러닝 안에는 딥러닝이 속해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이해는 다릅니다. 우리가 챗GPT를 쓰고 또는 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쓰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입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이 원리, 데이터를 학습하는 이 원리를 이해해야 진정 인공지능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고 더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머신러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만약 컴퓨터가 특정한 작업 T를 수행할 때 성능 P만큼 개선되는 경험 E를 보이면 그 컴퓨터는 작업 T와 성능 P에 대해 경험 E를 학습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게 머신러닝 정의예요. 하지만 이 말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점수가 있습니다. 요 지금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점들이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요 파란색 점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오차가 적은 선을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요 빨간 선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 선을 찾는 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뭐예요? 선을 찾는 겁니다. 어떤 선? 오차가 제일 적은 선입니다. 이 오차가 제일 적은 선은 바로 이 데이터들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성적이 180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90시간을 공부했구나. 90시간을 공부하면 180점을 맞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훨씬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공부 시간 하나만으로 점수를 예측하잖아요. 요게 아니라 IQ라든지 뭐 직전 학기 성적이라든지 등등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이 정확도가 더 올라가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는 이제 선이 뭐 절편이 이렇게 내려가면 오차가 더 커지죠. 그쵸? 그다음에 저편이 올라가면 요 마찬가지로 오차 올라갑니다.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오차가 제일 적은 점 지점이 요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선이 됩니다. 아까 절편 얘기했는데 기울기도 이렇게 기울기가 커지면 요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가 계속 이렇게 커지죠. 반대로 기울기가 낮아져도 오차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오차 제일 적은 선을 찾는 것은 요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 절편이나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서 오차가 제일 적은 요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이 되는 선이 바로 제일 오차가 적은 선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양이다. 그러면 왼쪽으로 옮기고 기울기가 음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옮기다 보면은 오차가 0인, 기울기가 0인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선을 찾게 됩니다.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속해져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안에 그다음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은 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뉩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대부분 정답이 있는 데이터다, 정답이 없는 데이터다로 나누지만 아무래도 이 말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적이 있냐 없냐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에서 가장 제일 유명한 데이터가 바로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인데요. 맨 처음에 비지도 학습으로 한번 돌려봤더니 이렇게 붓꽃의 품종으로 나뉘네. 그래서 지도 학습으로 분류로 합니다. 그러면 붓꽃 데이터가 처음에 정답이 없었는데 정답이 생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 없이 한번 이 데이터를 돌려볼까 하다가 품종이 분류가 되네. 목적을 갖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내가 뭐 주가라든지 날씨라든지 아니면 꽃의 품종이라든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 그럼 지도학습이고, 근데 내가 우리 학교 뭐 고3 10년치의 성적 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한번 돌려볼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학에 잘 가네. 이런 친구가 적응을 잘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구조, 경향성 이런 것들을 찾을 때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군집이고요. 지도 학습에서는 또 회귀, 예측 또는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는 이제 객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회귀 예측은 주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주가를 예측한다, 아까처럼 성적을 예측한다, 요런 거는 객관식이 아니죠. 요런 거는 회귀 예측이 되고, 뭐 아까 품종, 아이리스의 품종이 세 종류입니다. 그럼 세 개 중 하나잖아요. 요런 건 분류인 겁니다. 내일 비 올 확률은 요거는 회귀 예측이고, 내일 비가 올까 맑을까 요거는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의 진보가 바로 딥러닝입니다. 생물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신경망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한 게 딥러닝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막 자극이 들어와요. 그쵸? 자극이 들어왔는데 임계점 이상의 자극이 있으면 그 다음 시냅스, 그 다음 뉴런으로 자극을 보내는 게 바로 신경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있고 그런 자극에 대한 이 가중치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의 편향을 더해서 일정 이상이 되면 전달을 하는 게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우리가 인공신경망 하니까 엄청난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냥 요 1차 함수 하나인 겁니다. 요 보이시죠? 요 식이 바로 세포죠. 인공세포 하나고, 이런 인공세포가 신경망을 이루는 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편향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을 갔는데 고기 삶는 냄새가 나요. 그럼 뭐 침샘이 활발하게 돼서 침이 많이 나오고 당장 식탁 앞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브로콜리 삶는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냥 침대에서 자려고 하죠. 이렇듯 요 세포의 취향, 같은 음식 냄새의 색이지만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로 편향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직선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런 인공 세포 1차 함수들이 모이니까 분류도 하고 예측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요.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으로 요걸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분류하려면 이렇게 둥글어야 되잖아요. 못할 것 같지만 딥러닝은 해냅니다. x1에 마이너스 0.31을 곱하고 x2에 마이너스 0.049를 곱합니다. 그러면 요런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P1. 마찬가지로 요런 직선 P2와 P3를 만듭니다. 그 다음 P1, P2, P3를 또 조합을 해서 또 직선을 만듭니다. 이때부터는 3차원이 넘어가니까 시각화가 힘들어져요. 네. 그 다음에 요 Q1, Q2, Q3를 조합하면 바로 요런 선이 생기면서 주황색과 파란색을 분류합니다.
단순한 직선 x1, x2를 층을 만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못할 것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인공지능의 이해고, 다음 시간부터는 코딩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